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2월 23일 특집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종욱 정치학 박사,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바람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3월이 올 거기 때문에 좀 추워도 이 정도쯤이야.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네, 이제 끝까지 다 오기는 왔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동안에 참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고요. 뭐 두 분 논평하시면서도 이런 논평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끝에 다 온 것 같아요. 이틀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재 최후 진술이 다가왔잖아요. 이 날씨도 지금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는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25일 한 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혈압이 좀 오르시는 분이 많을 건데 그 말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징글징글하게 길게 또 얘기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2시간으로 시간 제한한 거죠? 제안했는데 뭐 지금 뭐 보수 패널들 얘기로는 한 40분 정도 발언 40분 정도?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스타일상 적은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붙이면서 이제 항상 거기서 헛바질이 시작되는 건데 네. 40분 준비해 갔어. 제가 볼 때는 40분 가지고 2시간 이상 얘기할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그날도 매우 좀 짜증이 날 거라는 생각이 많이 근데 들어요. 뭐 평상시 회의할 때도 50분은 혼자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뭐 2시간 정도 얘기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들리는 예. 말에 의하면은 주로 이제 자기가 본인이 2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서 원했던 거,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어떻게 방해했던 거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전부 다 정리해서 할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이 어떤 법리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건 하지 말고 그건 하지 말고 나는 일단 네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만드신다 그러거든요. 만드시고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그 비난을 통해서 내가 한 비상계엄이 어떤 걸 해야 됐나 여기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이제 선거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보수를 위하고 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른바 내란일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어제자 신문, 토요일자 신문에 썼더라고요. 헌재 최후 진술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얘기여야 한다. 뭐 코치까지 뭐 미리 다 해주고 있던데요. 뭐 그래서일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과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뭐 자기의 추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윤석열 구치소 면회도 가고 뭐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렇게 또 뭐 민주당 비판하고 탄핵 관대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태도가 싹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과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를 추론이라고는 하지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대국민 여론전을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절연할 때 절연 못하고 계속 애들 관계를 갖고 그걸 보호해주겠다고 나대는 바람에 실제로 지금 윤석열 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A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A가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지금 간절한 바람인 거죠. 야, 우리 선거해야 돼. 선거해야 되니까 부탁인데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그래야 우리도 태도를 바꿀 거 아니야. 헌재 재판관은 모르겠고 네. 선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가지 할 수가 없어요. 사과를 한다는 건 뭡니까? 계엄은 잘못이에요. 계엄이 잘못이면 뭡니까? 나를 파면해 주세요예요. 이 얘기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앞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나를 파면해 주세요. 선처도 불가능해요. 선처를 왜 요구합니까? 내가 모든 잘못을 책임지겠으니 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일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선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얘기도 똑같잖아요. 내가 다 잘못이야. 저는 이 얘기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생각은 뭐냐면 부탁이야. 우리도 살 길을 요만큼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것마저도 그 윤석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이 기사를 통해서 봐야 될 보수층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 생각에는 모레
윤석열한테 그걸 기대한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으면 진즉에 사과했죠. 그렇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지난번에 이제 대국민 저 담화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책임을 다 지금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층이 바라볼 때도 저건 진짜 볼송사나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지시에 따라서 비록 그들이 일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도 나의 책임이니 그들은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밑에 뒤에 그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나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그렇죠. 비상계엄을 했는데 국민들 절대 요번에 또 그 조기 대선에 오면은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런 나쁜 세력이다. 지금 앞에 20대 대선 때 가장 프레임을 씌운 게 강보월 검사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 그다음에 이재명은 각종 뭐 비리로 얼룩진 범죄자 이 프레임을 또 갔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계속 가는 식으로 할 거고 본인이 그렇게 나중에 나는 이게 좀 약간 뽀대라도 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걸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뽀대나는 역할을 했던 건 제가 보니까 권성동 대표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이제 나는 우리 주군을 지키겠어, 뭐 당을 지키겠어 하면서 막 그냥 위했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런 장면이 연상돼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되니까 갑판장이나 기관장이 타이타닉 호에서 야 우리는 배를 지키겠어 승객들부터 빨리 뛰어내라면서 줄어가는 구명보트 숫자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명보트가 이제 한 개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구명보트를 내가 가서 인솔해야 되면서 자기도 구명보트 타고 내리는 거죠. 지금 권성동 대표가 오늘 한 말은 딱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의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따지고 보면 네. 아니, 사과하면 반헌법 행위라고 인정하라는 거고 선처하면 내란 행위라고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들 스스로가 계엄에 대해서 누구 잘못은 했습니다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죠. 저는 세상에 처벌 안 할 소위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자기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인데 탄핵은 안 돼.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유죄를 범했는데 처벌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서서히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단계의 서막이구나. 아마 화요일 날 윤석열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권성동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출구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 출구 전략마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기 대선을 이길 수는 있거나 아니 의미 있는 승부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출구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잘못 출구 전략을 짜게 되면 제가 볼 땐 권성동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주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집단들이. 근데 네. 권성동이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딱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생각해 네. 보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26일에서 26일 날 첫째 부가 아, 독자한테 그렇죠. 배송이 된답니다. 4월 뒤죠. 예. 그러니까 최후 진술 바로 다음 날 맞습니다. 예, 딱 날짜를 맞춘 것처럼 그렇게 그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마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한동훈이 언제쯤 등판하겠냐 그랬을 때 아마 헌재에 결심이 끝나면은 등판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바로 밖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맞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내면은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할까? 첫째는 윤석열, 김건희.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둘째는 뭐 이제 요번에 대선 나오려는 홍준표. 저는 두 번째는 권성동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계속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갖다 위하면서 네. 그걸 했는데 네. 한동훈은 뭐냐면은 내가 왜 윤석열을 버려야 했는가를 갖다가 말하면서 비상계엄이 틀렸고 그래서 나는 비상계엄을 갖다 해제 의결을 했고 예. 그다음에 탄핵까지 통과시켰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 벗어나려는 명분을 잡아준 거죠. 그러면 가장 두 번째로 이제 어려운 위치에 처한 사람이 권성동이 돼버리죠. 권성동은 같이 그 내란 세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지금부터 방향을 전환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할 만큼 했다 아이가. 우리도 좀 봐도 이거거든요. 하여튼 벌써부터 뭐 어찌됐든 갑자기 급선회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네. 벌써 커브를 틀려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한동훈도 생각되는데요. 웃겨요.
맨 처음에야 그 비상계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해놓고 당이 지금 개판의 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책을 꺼내보면서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처럼.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대선 출마하려고 책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잖아요. 그게 무슨 성찰입니까? 당이 지금 극으로 갔는데 극으로 가 있는 정당을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판단. 그때 싸웠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를 들면 중요한 순간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한동훈은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한동훈에게. 그렇죠. 이건 아마 두고두고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거세게 싸웠어야지.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가 뭐 했다고. 그다음에 맞아요. 지금 예를 들면 중도층도 마찬가지지만 네가 뭐 했다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화려하게 본인은 등장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번이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잠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좀 짚어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는 바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태도 전환을 시도하는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반야대라고 하는 것처럼 낮에는 탄핵 반대 여전히 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밤에는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대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의 일단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까 저희가 얘기 나왔던 그 발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이거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한 10분 남짓 됐는데 벌써 구독자분이 8,100명이 들어와 계세요. 왜 이렇게 일요일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진행을 잘하시니까 또 아니, 많은 분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앵커님이 계시고 예, 신뢰할 만한. 현안을 끄트러 보고 계시는 아주 박관천 행정관님 두분 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을 때마다 많이 배웁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 예.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광고는 안 하겠지만요. 뒤에 백화면으로 경성한우 광고도 나가고 있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의견 많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참칭 보수 이재명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신종 사기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보수는 중원 경쟁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대표를 맹비난하면서 보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거든요. 결국 뭐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볼 때 그 유승민 씨한테 지금 그 드리워진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당에 원래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당의 지도자로서 복귀를 못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박상무까지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을 유도한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네. 배신자 프레임인데 지금 뭔가를 하면은 이분은 이제 내가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고 다시 당에 복귀할 수 있다.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보수의 중심이 TK지 않습니까? 네. 옛날 TK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승민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왜 시켜놓으면 탄핵당하고 시켜놓으면 탄핵당하고 이명박도 탄핵당하는 이유가 뭐냐? 당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 빛난의 화살이 옛날에는 유승민한테 있었다면은 1차 탄핵 때는 있었다면. 예, 배신자 프레임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이게 도대체 국힘이 뭐하냐? 야. 이런 여론이 비등하다는 걸 유승민 씨는 알고 있어요. 자기 네. 본인이 되고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번에 정말 잘하면 나는 배신자 프레임에서도 벗어나고 네. 그 다시 당의 어떠한 그 당권을 쥐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찬성하면은 이거는 보니까 대구 분위기가 이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비상계엄을 잘못했다는 게 대구 분위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죠. 왜냐? 지금 재판 중이라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또 공격 방향이 참 방향을 잘 잡았어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어요. 공통적인 약점을요. 네. 둘 다 법률가이다. 그래서 하나는 둘 다 법꾸라지기 때문에 하나는 재판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하나는 헌재에 와가지고 요리저렇게 법률을 해석해서 빠져나간다. 그런데 나는 나는 경제 전문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옳은 말은 하고 살릴 건 살린다 하는 그 포인트를 더 잡아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은 당에서 다시 화려한 복귀를 해가지고 당권을 쥐고 있으면은 자 조금 있으면 무슨 선거입니까?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이번에 대선은 지금 보수가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연이어오는 선거가 어떤 선거냐면은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의회 권력, 그다음에 행정 권력을 두 개 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은 다음에 야 그래도 보수도 매건 붙여놔야지 하면서 지선은 보수 쪽으로 쏠릴 확률이 많거든요. 안 하면은 유승민 씨는 됐다 당에 가 있으면은 야 정말 국민의힘 보수를 구한 유다르크 딱 이렇게 그 네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노리는 거죠. 지방선거까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예. 지금 구독자 달리미님께서 유승민은 찌그러져 있다가 이재명 깔 때만 언론에 나옴. 아무 한 일 없고 오직 이재명 까기에만 열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가장 돈 들이고 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저 슬로모션 기계에 가면은 남이 돈을 다 꼬라는 데다가 동전 넣고 땡기면은 항상 오잖아요. 지금 오는 거죠. 왜냐면은 윤석열이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 쪽에 편을 들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재명이야. 여기다 동전 넣고 땡겨야지. 그래 확률이 있는 거죠. 저희 HK 최님께서 꿈 깨세요. 유승민 씨, 유시민 씨, 유시민? 유승민이 아니라 유시민 못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구독자분이 9,500명이 들어와 계세요. 예. 10,000명 넘을 것 빨리 10,000명 같아요.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일요일 이 시간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10,000명 저희가 뭐 지난번에 3만 명이 넘게 시청하기도 했고요. 예, 지난주에는 초반에. 15,000분 넘었었던 예.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감사- 새롭게 감사하죠. 인기 코너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저는 뭐 외톨이 보수의 애처로운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 회생할 수 있는 타겟을 잡은 게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잡았잖아요. 예. 아니 자기 정당 극우로 달려갈 때 뭐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보수 얘기 하나 했다고 뻔뻔하다고 얘기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예를 들면 중도보수를 얘기하면 사법 리스크가 사라져요? 예를 들면 중도보수가 법원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별개 붙이는 거예요. 문제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적 프레임을 갖다 이렇게 짜는 건데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보수를 얘기하면 법원이 야, 너 중도보수다? 너 그러니까 너는 그 죄가 있더라도 죄를 사하게 해줄게. 이게 아닌 건데 이거 갖다 붙이면서 그냥 어거지로 사법 리스크를 갖고 오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뻔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덕성이나 성격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유승민답지 않아요. 과거 유승민은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적어도. 예. 제가 볼 때 되게 비굴해졌어요. 그래서 애처럼 몸부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보수 쪽에서는 그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 그럼 어찌됐든 우리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신념화되어 있는 생각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자기 화를 못 견뎌가지고 개헌까지 선포한 거잖아요. 근데 근데 아쉽지만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 3년 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정부 탓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소위 국민의힘과 용산의 아주 유일한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는 동안 윤석열은 지지율 20%에 갇혔었고 그렇죠. 192대 108이라고 하는 전적을 남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을 도대체가 감내할 수가 없으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거의 정리를 해버리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방맹이를 3년간 써서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면 자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능력과 방향으로 갈 생각을 해야 그치.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저도 아는 걸 왜 그 사람은 모르냐 이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가능한 건데 전 되게 화나는 게 뻔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해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엄은 잘못인데 탄핵은 안 된다. 추경호 30분만 더 기다려줘. 뭐 거기에다가 법원 영장 집행 방해하려고 의원 45명이 달려드는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런 정당이에요. 그러면 유승민 정도라면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으로 가는 정당들을 일로 끌고 오려고 했을 때 소위 중도 보수든 아니면
좀 중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 유승민 예. 내란 과정에서 그나마 보수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이 헌재 가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부하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야, 경고용 평화로운 네. 계엄이었어 이런 얘기하고 아 그거 의원 아니야, 요원이야, 인원이야 별 얘기를 다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고 삼화됐다고 뻔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뻔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구독자 파랑오레님께서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스토킹이지요, 이렇게 맞습니다. 의견을 주시고 하셨는데요. 아, 만약에 유승민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먹힐 것 같았으면 이전 선거 다 졌어야지 민주당이. 그렇죠. 예. 안 먹혔잖아요. 그럼요. 그건 윤석열이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전략이 안 먹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대선에 끌고 와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민들은 이미 거기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까지 야당 대표를 탈탈 털고 정적 제거하듯이 그렇게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두환 시절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군사 독재들도 알아요.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검찰들도 알 거예요. 야 나도 진짜 미치겠다.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탈탈 털어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털어가지고 명확하게 유죄가 나올 상황이었으면 옛날에 끝났어요. 게임은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검찰이 안 나오니까 해서 계속 턴 거예요. 털고 지금도 안 나온 건데 하필이면 희한한 판사 한 명을 만나서 하나가 이상하게도 유죄가 나왔다는 거 예. 하나 빼고는 1심에서 예. 나머지 제가 볼 때 판판이 다 제가 볼 때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1심 판결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 2심도. 그렇죠. 이게 확고하다라는 걸. 전 그래서 이 정도의 판단인데 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그래서 제가 볼 때 애처로운 몸부림이다 외톨이 보수에. 그런데요. 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일 굶으면은 담장 안 넘는 도둑놈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이해가 제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다 나온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 있죠. 네. 그 양반이 이제 법사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했잖아요. 그 최종적으로는 비서실장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 양반이 그 권력의 어떤 최정점에 계속 달려가는 가속도가 있다가 중간에 딱 한 1년 몇 개월인가 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떠냐면요. 그때 이 양반이 어떤 일하고 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집에서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흰화해서 정장을 입고 자기 서재를 2층에 꾸며놨대요. 2층 방으로 출근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안 하면은 마음이 허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때 우리 김재원 의원이 어느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그때 계속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념이 비상계엄을 찬성한다는 거죠. 왜 자꾸 반대표를 던집니까? 하니까 김재원 씨가 아주 영리한 말을 했어요. 네.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의원 아니라 이 말이죠. 저는 지금 유승민 씨 입장이 딱 이 입장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원내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 양반이 아주 이성적이고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자 국회의원도 떨어져 지방자치 시도지사 선거 나가가지고 경선에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 하니까 정말 이 양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지금 3일 굶었어요. 3일 굶었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때문에 우유하고 소시지가 딱 걸려 있어요. 그 우유하고 소시지가 누구겠습니까? 재판 중에 이재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걸 따먹으면 도둑질한 걸 알면서도 안 따먹을 수 없는 그런 관성의 법칙. 그게 따라서 비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애처로워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반대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는 나경원, 예. 김기현 예. 이런 중진 의원들 얘기 우리가 할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그쪽은 방향 선회하기가 더 힘들 텐데 그 당권 잡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스러기라도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네. 이제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5년마다 그 정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건 그래서 야당이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하는 건데요. 지금 너무 극우들이 당의 중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우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당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월 대선, 조기 대선까지 다 거의 다 포기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우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이미 이제 몇 번의 그 그 대표나 최고위 선거를 할 때 이 전광훈 목사의 조직력을 다 확인을 했거든요. 뭐 김재원 최고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그렇죠. 윤상현 다 이런 거 다 네, 확인을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절연해서는 거의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올인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아마 5월 이후의 정치는 매우 급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예를 들면 그들에게 목숨을 걸어서 그 정당이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매우 비합리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너무 발을 담가놨기 때문에 발을 빼는 순간 양쪽으로부터 거의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이미 그냥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희 그런 은돌이님께서요. 예. 아 나경원 이름도 듣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말씀만 듣고 그냥 바로 다음 예. 사람으로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할게요. 저는 이 표현을 갖다가 홍준표 시장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수입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입품. 수입품이라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밥을 갖다가 막 열심히 잔치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기 보니까 막 우리가 혼란한 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따만한 큰 숟가락을 갖고 와서 밥을 다 퍼먹으니까 혼자만 오면 되는데 뒤에 김건희 따라와, 뒤에 한동훈 따라와, 명태균도 따라와.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은 떼내고 혼자 밥 먹고 가. 근데 빨리 먹고 가.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가 차게 2년 만에 밥 먹고 이제 일어날 준비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가는 사람은 잘 보내야지 보수가 의리 있다는 소리를 듣지 하면서 막 지원을 해줬어요. 딱 지원을 해줬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이제 누가 이 밥을 나눠 먹어야지 하는데 저기서 누가 26일 날 숟가락을 하나 들고 끄덕끄덕 오고 있는 거예요.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또 수입품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김기현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저걸 그냥 공식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와? 아니 근데 근데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거는 네. 아니 홍준표라는 사람이 예. 수입품이라고 문제 제기했으면서 왜 그 수입품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선거 지구와 그동안에. 따로 만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본인이 수입품이 나쁘다고 알면 수입품 중에 하나로 가장 최악의 인간이 누구냐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도 수입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 독일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굴리면 내 말 잘 들을 거라고 기존 정당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 그런 게 어딨어. 거의 작사를 했잖아요. 독일이라는 사회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입품인 걸 본인이 알았으면 예. 윤석열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가서 엄정하게 당신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독대하고 밥 먹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지금 와서 날아갈 것 같으니까 수입품은 안 돼? 그 수입품과 논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진짜 제가 볼 때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오세훈, 한동훈 예. 그 다음도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꼴찌로 지금 밀리게 생겼어요. 저 위치가 그다 없죠,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지지가 뚝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 자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예. 이틀 전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내놨어요. 근데 기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쩌면 국민의힘 후보로서 별의 순간 비슷한 걸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이놈의 별의 순간 정말 윤석열 때도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더니 그랬더니 김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능력을 가진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극화된 국민의힘이 극화되면서 보수의 중원이 지금 비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은 어찌 보면 꼽으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좀 숨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8명, 좁게 보면 12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그야말로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장으로 뛰어든 예. 사람이잖아요. 제일 앞에 있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 위헌위법하다 이런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친한계 인사들이 탄핵소추안에 일단은 찬성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리가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본격적인 몸풀기를 하면 진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처럼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내란 과정에서 가장 보수 중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분은 이재명 당대표죠. 그렇죠. 담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무슨 거기 뭐 한동훈을 더 하려고 집어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어거지로 넣는 거예요. 적어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과정에서 내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도 남겨놔야 그 당이 존립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종인이 가까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근데 한동훈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이준석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위 한동훈을 통해서 이준석도 살릴 수 그렇죠. 있다. 이쪽 진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소위 이쪽으로 따지고 있는 중도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야당 진영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여기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는 어떤 일정한 지분들을 확보하려면 이준석 개인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가 얘기를 들어줄까요?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김문수가 얘기를 들어줄까요? 한동훈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동훈 아까 말씀하신 건 홍준표 말대로 수입품이잖아요. 이준석은 수입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된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을 때 이준석이라고 하는 것들과 결합돼서 매칭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계속 그 별의 순간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점 하나를 떼면요. 벌의 순간을 벌의 순간.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면 별의 순간이 되는 게 아니고 벌의 순간이 돼서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욕심을 투사를 내고 거기다가 투사를 내서 그거예요. 자기가 언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구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보수층에서도 발언력이 전혀 없는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고육책,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랑 그나마 정치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동훈이 왜 김종인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징검다리, 디딤돌로서 계속 한동훈을 집어넣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별의 순간이 아니라 벌의 순간을 김종인 때문에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준석도 양쪽 좋아해요. 다 까면서 이준석도 그러면서 엄청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킹이 되고 싶었지만 못된 킹메이커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대선 출마 직접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 실패했던 건데. 2017년도에 본인 나오려고 했어요. 예, 선언까지 했다가 근데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결국은 킹메이커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뭐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지금 이 국면에서 사실은 김종인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약간 중도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면 중도의 어느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다. 예. 이 정도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한 전 대표가 중도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톡 하고 던져놓으면, 그러면 보수 안에 뭔가 세력 다툼도 벌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한동훈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김종인 씨를 보면은요, 이 아주 그 실리와 계산에 능한 그런 정치인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본인이 직접 안 뛰니까 제3자적인 관계에서 보니까 그 사람 보는 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수에서 대권 주자가 되려면은 세 개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돼요. 첫째는 그 내란 프레임, 비상계엄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 네. 둘째는 명태균 프레임 있죠. 셋째는 배신자 프레임이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홍준표 대표도 워낙 이 말 화술이 좋아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기는 옛날에 그 앞에 대구에 무소속으로 선거 나와가지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후원회장이 상당히 그 예전에 포항 4인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한 분이 후원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버려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사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린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홍준표를 도와줬을 때 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는 거니까 결국은 본인은 그 중에서 그래도 보니까 내가 도와줬을 때 제일 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가 나한테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실은 보수가 몰락의 길로 가는
비상계엄 프레임에서는 자유롭잖아요. 네. 단 하나 이제 배신자 프레임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도 있어요. 한동훈 그 대표 26일날 나오는 책을 보면 5개 제목이 있는데 3개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는 비상계엄에 반대. 한 개 소제목이 그다음에 계엄 해제를 의결을 시켰다. 그다음에 탄핵을 통과시켰다. 이 큰 제목이 3가지. 이 3가지가 자신의 18년 검사 생활보다 더 엄청난 많은 분야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은 측면에서 우리 김종인 저보고 씨가 잡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목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왜 나를 키워준 윤통을 배신했냐, 윤통을 반대했냐,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보이니까 약간 짜여진 각본에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김종인 씨가 바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국민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국정 2인자 프레임, 검사 프레임 이걸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자연스럽게 있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라도 탄핵 찬성한 부분이나 또 계엄을 반대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부각하려고 하는 전략을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아까 콩고물님께서 네. 김종인 머리엔 한동훈과 이준석 합당입니다. 이렇게 또 그렇죠. 네.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탑이 됩니까? 탑이요? 예. 둘 중에? 아니요. 김종인이죠. 그렇죠. 그렇지. 자기 이익이라니까요. 개혁신당도 사실 김종인 전 네. 위원장이 공천 다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내각제가 꿈이에요. 내각제를 통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개헌을 이제 정치 띄우려고 카르텔을 하겠지. 통해서 자기가 거기 중심에 쓰고자 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본인이 급해서 2017년도에 예. 중도를 표방합해서 출마하려고 하다가 맞아요. 내부에 몇 맞아요. 분이 합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돼서 그렇죠. 못 나왔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하는 얘기가 핵심적인 게 이제 자기 경력도 뺐다는 거잖아요. 검사 경력을. 그 책에 보면 청주 어디 무슨 동에서 살고 어느 초등학교 몇 반까지 넣었는데요. 네. 우리가 한동훈 그러면 딱 뭡니까? 직업이 검사. 그렇지.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싹 빼버렸어요. 근데 또 뭐 넣었냐? 재밌는 걸 하나 넣었어요. 공군 법무관. 맞아. 대위로 전역 그거 넣었어요. 나는 미필 아니야. 장교 출신이야 이 말이죠. 근데 너무 뻔한 그런다고 뭐라고 국민이 해야 되지? 이거 국민이 거짓말이라고 모르나요? 하긴 그렇고. 저 제목이요. 국민은 먼저입니다가 아니고요. 당선이 먼저입니다입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이 검사 경력을 빼는 걸 그러면 잊혀진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래요. 참 저게 그거 어리석다는 좀 구차하잖아. 눈 가리고 앙호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쁜 검사만 있나요? 네. 좋은 검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삶을 저렇게 부정하면서 내가 국민한테 선택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20몇 년 검사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그냥 통째로 싹 20년 생활했죠. 싹 드러내버리면 자기 삶이 부끄러운 삶이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검사를 후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자가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저렇게 아직 뭐 선언을 안 했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시간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은 3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되게 경직성인 거죠. 지금의 구조. 그러니까 선거 과정을 보면 제 생각에는 3월 한 10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파면 결정이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실제로 시간이 남은 게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과정들이. 네. 근데 대선 후보 선출이 한 달 보름 남은 겁니다만 실제로 저기 선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한 달 내에 다 끝나버려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판 변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한 달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5대 5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 5, 당원 5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한동훈이 요이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 경직성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경직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3월 10일까지는 계속 윤석열의 입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10일 이후부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그렇죠. 형태를 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는 경직성인 거죠. 좋아, 필요 없어. 이 탄핵은 잘못된 거야. 우린 몰려갈 거야. 라고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과거에 국민의힘이 잘했던 거. 유연한 전략.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막 뻔뻔하게 큰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읍수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저는 이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지지층들이 반분될 가능성이 커요. 야, 왜 잘못됐어라고 하는 마지막 전략이 파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뽑았던 파괴성. 근데 그 파괴성이 발휘돼야 제가 볼 때 유승민이든 아니면 한동훈이든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 뒤에 2, 3번을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뭘 해야 되느냐? 앞에 1번을 갖다가 그냥 완벽하게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그럴 수 있는 시간, 그럴 수 있는 세력,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세 가지 경로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두 번째 경로까지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파괴성은 제가 또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동훈에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 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택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인 이제 대선판이 벌어지게 예. 되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보수층에서 한 10몇 프로, 20% 이렇게 얹어주기 시작하면 예. 눈덩이처럼 굴러갈 가능성도 일부는 있을 것 있죠. 같거든요. 그게 한 10몇 %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파괴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한동훈은 든든한 저 미칠한 데가 버티고 있어요, 뒤에서요. 지금 구도가 뭐 나오는 사람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네 명이지 않습니까?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실은 약간 버버리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적도 없고 어떠한 반짝 효과라는 것은 거의 다 어떤 무대에 다 동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진 오세훈, 홍준표를 갖다가 한동훈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여기는 미칠한 데가 버티고 있잖아요. 검찰이라는 미칠한 데가. 그렇지. 아니 검찰이 다시 한번 명태균이라는 미사일을 막 장착해놓고 명령만 내려주시고 우리가 버튼을 그렇지. 누르겠습니다 하면은 오세훈도 쏘고 그러니까요. 홍준표도 쏘고 왜 검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전립선 걸린 환자처럼 찔끔찔끔 흘리잖아요. 언론에다가요. 뭐 홍준표 조금 있으면 소환될 듯. 뭐 이상한 돈 흐름 발견. 제목 잘 달아요. 그래서 오세훈 명태균과의 관계 부정할 수는 없을 듯 이런 식으로 이제 흘리는 거예요. 아직도 검찰 내에서는 한동훈 를 따르는 사람, 한동훈이 챙겨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딱 붙어 있다가 뒤에서 미사일 한 방씩 팍 쏴주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가 움직이면 우리 저 B2B 뜨듯이 비원 폭격기가 양쪽으로 동세로 싹 가가지고 한 번은 홍준표 때리고 한 번은 오세훈 때리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동훈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씨 생각 아닐까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가지고 흔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울중앙지검 와 있지 않습니까? 배를 갈아탈 가능성이 있는 제가 거죠. 그러냐면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배를 갈아타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 게 일단 급선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명태균 게이트를 적당히 흔들어대면서 한동훈 쪽으로 검찰이 붙는다. 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 지지층이 한동훈을 좋아할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계속 공격을 해요. 오세훈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홍준표도 공격을 하고 그러면 검찰은 보수 지지층들한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적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했어? 그러면 한동훈이 했어. 그럼 한동훈 잘했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것인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매우 정교해야 돼요. 그렇죠. 이 과정이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그죠. 일부 강성 지지층만 따로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한동훈이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아니, 어떡하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격을 막 해요. 예. 그럼 지지층이 그래 잘했어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지지층이 분열돼요. 제가 지금 5대5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이라고 하는 구도 자체가 진짜 자기가 무슨 칼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칼을 쓰는 거 지지층들을 분열시키는 칼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기려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총선 전후로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갑자기 난데없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것처럼 최상배 특검법 통과시킬 것처럼 다 공 띄워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어물쩍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양다리 걸치는 전략으로 또 나오면 제가 볼 때 한동훈 또 죽거든. 그러면 차라리 선명하게 나가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이 진짜 무서워한 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뭐 하나씩 다 나오잖아요. 지금 검찰이 흘리고 있거든요. 김건희가 공천에도 개입했다, 고위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했다, 뭐도 개입했다. 이다 검찰 바로 거의 나오는 거 맞습니다. 사건 쓰는 기자들이 사건 기자들이거든요. 검찰 바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흘리면 이제 한동훈은 자기는 다 알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둘 다 제끼지네. 왜냐하면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떤 말을 하면은 나는 골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검찰의 힘에 의해서 지금 김건희 소환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소환 조사합니다. 소환 조사하는데 이것도 제껴지거든요. 저기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이 그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네. 성찰의 시간이 아니고 모사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정무 감각이 뛰어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검찰이 언제 소환 조사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계속 마냥 뭐 버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건희를 만약에 검찰이 부른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한동훈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오세훈이 홍준표가 검찰에 소환되면 예. 우리 지지층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한동훈은 지금까지 이 중대한 과정에서 한 게 없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뒤통수를 치면서 이것저것 얻어먹으려고 노력을 그렇죠. 했었고 뭔가 할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국민이 먼저라고 협박해놓고 저쪽에서 뭔가 옵아주면 그래 국민이 먼저는 아니지 라고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책을 냈습니다만 말씀하신 국민이 먼저라고 얘기한다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맞서서 진짜 얘들 격렬하게 잘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국민의 힘이 그로 가는 걸 막아야 돼. 소위 진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초반에 반짝하다가 저는 또 다시 타협하고 돌아갈 거라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예.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혜님께서요. 준비 안 된 후보는 윤석열 하나로 족합니다. 한동훈 씨 나와도 안 될 겁니다. 김종인 어르신 이제 뒷방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박지원 의원의 싱크 듣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고 가자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원과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안고 가지 못하고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낙연 전 대표까지 품 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박지원 의원이 왜 저렇게 야박한 얘기를 할까? 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박지원 의원이 태도를 바꿨을까? 한번 영상 보고 오실까요? 민주당의 복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을 위해서도 강행됐습니다. 입법 권력을 악용한 방탄은 전례 없이 다양하고 집요하게 이어지며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우려를 심화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두 분 얘기부터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박지원 의원이 참 현실적인 감각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정치를 오래 보셔가지고 연륜이 대단한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앞에 대선에서 그 이재명 대표 0.73% 졌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사법 리스크죠. 그게 다 경선 관련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이낙연 씨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가서도 큰 성과를 못 거뒀지 않습니까? 그걸 박지원 의원은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괜히 안 되는 거 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같습니다. 네. 뭐 제 생각에도 조용히 있으면 나중에 뭐라도 챙겨줄 수 있을지도 모를 텐데 문제 챙겨줄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제가 볼 때는 너 그냥 너를 두고 갈래? 그냥 냅둬, 넌 알아서 살아.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도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존재감 자체는 이미 사라졌다. 이유는 뭐냐면 호남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의 정책 네. 자산은 호남입니다. 그렇죠. 근데 호남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데 중앙에서 굳이 이낙연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낙연의 발언은 누가 중심적으로 기사화 시킵니까? 보수 언론들이 중심적으로 좀 당 내부가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하도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반응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과대 포장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총싸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말 들은 분들은 박지원 너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냥 냅둬라. 냅둬도 아무런 문제도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요한 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헌정수호 연대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압도적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는 걸 꿈꾸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우리의 선거 전략이자 그리고 정당의 전략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과정에서 힘들어 죽겠네 이거 맞기도 이낙연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OAK 천사님께서요. 호남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거든요.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핵심이죠.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이라는 정치는 이제 생명이 다했다는 거를 호남이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호남에서 보여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영남 후보를 만들어야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법칙 아닌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호남이 인구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뿐더러 그러니까 영남 특히 PK에서 PK 후보가 나와서 호남표와 영남표 특히 PK표를 같이 가지고 갈 때 그래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원으로 향해서 수도권까지 올라와야지 된다고 하는 법칙이 있었는데 그걸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거꾸로 역으로 이용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항상 PK야. 우리 호남도 한번 후보 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나올 수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본인 스스로가 진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폭을 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호남에서조차 벌어졌는데 지금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씨는 이미 탈당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헌정수호 연대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연대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란 집단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우리 정당이 정도 보수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폭넓은 다수 유권자 연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공고하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앉아가지고 유승민과 똑같은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수가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날리고 이재명도 날리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 사태인지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사태의 중대함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이 벌어졌을 때 그 내란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거의 반인권적인 사회로 변화하게 되고 맞아요. 과거 1970년대, 8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걸 막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여기에 복무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최고의 가치이고 덕목이어야 되는 건데 소위 지금 유승민이든 아니면 이낙연이든 자기가 애처롭게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거나 또는 이쪽 공간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들을 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모두 이 사람들은 대의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에 복무하는 것이다. 소위에 복무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들어줄 필요도 없고 들어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구통교등계에서 하나갑이나 한강욱 이런 사람들이 보였던 테러처럼 그렇게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보수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하고 뭐 또 뭐 정치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저는 그냥 냅둬요. 네, 그러니까 뒷모습이 좀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씁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치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맞아요. 그거 쉽게 욕심을 못 버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게 마치 뭐 여론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냥 권력을 탐하다 그냥 끝나는 정치인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일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낙연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란 이후에도 계속 유튜브를 할 때 공격 포인트가 어디냐? 이재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예를 들면 지켜야 하는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선거 전략으로서 누군가를 악마화했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다. 저는 그런 건 정치 아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조폭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악마들, 정치적인 주폭들이 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말에 저희가 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요.
답답하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정치판을 흔들어 놨어요. 예. 중도 보수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지금 중원이 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렇죠. 원래 보수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보수 정당인 것만은 맞는데 그 한국 사회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개념이긴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극화되어 있는 그 공간에 민주당이 확실히 차고 들어가면서 대선판을 확 지금 흔들어 놔버렸어요. 맞습니다. 축구장이 있었는데 한쪽 팀은 왼쪽 공격을 잘하고 한쪽 팀은 오른쪽 운동장을 잘 써요. 근데 오른쪽 운동장을 쓰던 그 팀들이 한 3골을 먹히고 나니까 갑자기 운동장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야, 우리는 운동장 밖에서 축구하려 하면서 축구판을 껴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 빈 공간에도 공을 참여해야지 골인이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대선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헌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과 헌정을 세우려고 하는, 바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의 대결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헌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뭔가 그걸 민주당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단초를 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진보의 정책이 따로 있고 보수의 정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2.6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벌써 1% 초반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3년 연속 1%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97년 환란 이후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그 지혜를 모으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내 것만 중요하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최근의 발언이나 이런 걸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대선 국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새천년 민주당부터요. 예를 들면 DJ 대통령 당시에 당의 강령에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했습니다. 중도 개혁주의는 어떤 거냐면 중도주의의 핵심적인 테마는 좌우의 이념을 넘어서 제기되고 있는 신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성들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국민의 이익에 복무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국민들이 서민에서 중산층이 더 부자가 되는 중산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좌우의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국민에게 이익되는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DJ 정부 같은 경우 김종필 그쪽 정당과 같이 지역연합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중도 보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좀 진보주의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강령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수 정당에 가깝다는 게 맞아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세계적인 경제 체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냉전적 경제 체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과거의 방식의 경제적 정책으로 나아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좀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얘기처럼 저희 중도 보수라고 하는 흥묘백모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한 정치인의 결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면 되는 거지 너 왜 걸로 갔어? 라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유승민 의원처럼 좀 뻔뻔하게 김종욱의 탄탄TV. 마지막으로, 예. 김종욱의 탄탄TV. 네. 선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김종욱의 탄탄TV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최근의 태도는요, 뭐 복잡하게 이념으로 설명하지 말고요. 개혁하되 실용적으로 개혁하자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합시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개혁합시다. 이런 뜻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거기에 무슨 우리가 어디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 한가운 논쟁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태도도 많이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오늘 대선판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시끄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한번 지켜보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종욱 정치학 박사, 박헌천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